우리는 버린 적 없습니다. 지금 데리러 갑니다. 한국 대표의 한마디에 유엔 회의장이 얼어붙었습니다. 80년 동안 사할린의 3만 명의 우리 동포. 러시아는 사람 빼가지 마라. 일본은 우린 책임 없다며 길을 막았습니다. 한국이 러시아, 일본 동시에 건드려? 돈도 없으면서? 일본 고위 관료는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단 이틀 만에 한국 의사들이 사할린 땅을 밟았습니다. 회의 끝나기도 전에 병원 짓고 항구 고치고 공장 세웠습니다. 더 소름 돋는 건 결국 가족 전부를 데려왔다는 겁니다. 대체 왜 그랬을까요? 3만 명 뒤에 숨은 진짜 이유가 뭘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합니다. 저는 모니터 속 뉴스 자막을 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한국 정부 사할린 동포 귀환 문제 재검토 착수. 재검토라니요. 얼마나 많이 들어본 단어인지 모릅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 대학생일 때도 30을 넘겼을 때도 똑같은 말만 반복됐죠. 검토하겠다, 노력하겠다, 잊지 않겠다. 그러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사할린의 하늘은 회색빛이었어요. 2월 말에 찬바람이 낡은 창틀 사이로 스며들어 연구실 안을 더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손가락으로 책상 모서리를 툭툭 두드리며 화면 속 한국 외교부 대변인의 말을 들었죠. 동포 여러분의 아픔을 깊이 공감하며 정부 차원의 체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공감이요? 체계적 지원이요? 저는 키보드를 3개 두드려 화면을 껐습니다. 그리고 뒤로 기댄 채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형광등이 깜빡거리는 소리만 들렸죠. 이 연구실에서 저는 한국과 러시아 사이의 경제협력 프로젝트를 분석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북방경제협력연구원 선임연구원이라는 직함을 달고 있지만 제 국정란에는 분명 대한민국이라고 적혀 있죠. 하지만 저는 한 번도 한국을 조국이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조국이라는 건 사람을 지키는 곳 아닌가요? 어려울 때 손을 내미는 곳, 잃어버린 사람을 찾으러 오는 곳 말이에요. 한국은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사할린에 남겨진 사람들에게 한국은 멀리서 안타까워하는 척만 했을 뿐 정작 데리러 오지는 않았죠. 지훈 씨, 뉴스 봤어요? 옆자리 동료 알렉산드르가 커피를 들고 제 책상 앞에 섰습니다. 그는 러시아인이지만 이곳 연구원에서 가장 한국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맞죠? 또 시작이네요. 제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알렉산드르는 의자를 끌어당겨 앉으며 물었어요. 이번엔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외교부 장관이 직접 언급했다던데. 장관이요? 그럼 뭐가 달라지죠? 말만 거창하게 하다가 결국 예산 타령, 외교 현안 타령하면서 흐지부지 될 거예요. 늘 그랬으니까요. 저는 팔짱을 끼고 모니터를 돌려 그에게 보여줬습니다. 보세요. 저 대변인 표정 좀. 자신 있어 보이나요? 저건 형식적으로 읽는 거예요. 진심이 없다고요. 알렉산드르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우리를 동포라고 부르지만 정작 필요할 때만 그랬어요. 올림픽 때, 월드컵 때, 정치적으로 써먹을 때만 고려인을 찾았죠. 그러다가 조용해지면 또 잊어버렸고요. 제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지는 걸 느꼈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비판이 아니었어요. 이건 제 안에 쌓인 무언가였죠. 아주 오래전부터요. 저녁 무렵 연구원을 나서는 길에 저는 사할린 시내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눈이 녹은 자리마다 진흙탕이 생겼고 낡은 건물들 사이로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어요. 이곳에서 태어나고 자란 저에게 이 풍경은 너무나 익숙했죠. 익숙하지만 따뜻하지 않은 곳. 고향이지만 조국이 아닌 땅.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한 곳 쪽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가끔 이곳에 와서 바다를 바라봤어요. 수평선 너머 어딘가에 한국이 있다는 사실을 떠올리면서요. 하지만 그 거리는 물리적인 것보다 훨씬 더 멀게 느껴졌습니다. 부두에 서서 회색빛 바다를 보고 있는데 옆에서 누군가 말을 걸었어요. 또 여기 왔구만. 돌아보니 박일성 할아버지였습니다. 75살의 할아버지는 사할린 고려인 1세대의 아들이셨죠. 그분의 아버지도 강제징용으로 이곳에 왔고 해방 후에도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도 뉴스 보셨어요? 제가 묻자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맞지? 근데 난 이제 기대 안 해. 기대하면 더 아프거든. 그 말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엔 분노도 없었고 원망도 없었어요. 그저 깊은 체념만이 배어 있었죠. 젊은 친구가 왜 이런 데서 혼자 서 있나 했더니 너도 마음이 복잡한가 보구나. 할아버지는 한국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질문에 할아버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글쎄다. 그립긴 한데 원망스럽기도 하고 우리 아버지가 평생 기다렸던 나라인데 끝내 안 왔으니까.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한국말을 가르쳐 주셨어. 잊으면 안 된다고 하시면서. 근데 정작 한국은 우릴 잊은 것 같더라고.
할아버지의 눈가에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제가 품은 반감이 단지 제 것만이 아니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이건 세대를 거쳐 내려온 상처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휴대전화로 한국 뉴스를 다시 검색했습니다. 댓글란은 뜨거웠어요. 이제라도 해야죠. 너무 늦었어요. 정치쇼 아니에요? 선거 때만 되면 이러더니 예산이 얼마나 들지 계산이나 해봤을까요? 저는 화면을 내리다가 멈췄습니다. 한 댓글이 눈에 들어왔죠.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행동이에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뒤틀렸습니다. 맞아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죠. 한국은 수십 년 동안 말만 했습니다. 검토하겠다, 노력하겠다, 잊지 않겠다. 그런데 행동은요? 사할린에 남겨진 사람들을 실제로 데리러 온 적이 있나요? 저는 휴대전화를 주머니에 넣고 어두운 거리를 걸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눈 녹은 길바닥에 반사돼 흔들렸어요. 제 그림자도 함께 흔들렸죠. 아파트에 도착해 문을 열자 텅 빈 방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저는 혼자 살았어요. 결혼도 하지 않았고 가족이라곤 고향에 계신 아버지뿐이었죠. 아버지와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전화할 뿐 자주 만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한국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지 않으셨거든요.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멀리 항구의 불빛이 희미하게 보였어요. 저는 문득 할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강제징용으로 이곳에 끌려와 평생 한국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돌아가신 할아버지. 제가 직접 뵌 적은 없지만 아버지의 이야기를 통해 알고 있었죠. 할아버지는 해방이 되던 날 친구들과 부둣가에서 배를 기다렸다고 합니다. 이제 고향에 갈 수 있다고 믿었대요. 하지만 배는 오지 않았죠. 일본은 자국민만 데려갔고 조선인들은 그대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냉전이 시작됐고 사할린은 소련의 통제 아래 놓였어요. 한국은 손을 쓸 수 없었죠. 아니, 손을 쓰지 않았던 걸까요?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 반감은 단순히 정부에 대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건 버려졌다는 느낌, 잊혔다는 아픔, 그리고 지금도 계속되는 무관심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저는 창문을 열었어요. 차가운 밤 공기가 방 안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저 멀리 하늘에는 별이 몇 개 보였죠. 어릴 적 할아버지가 하셨다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별은 아무리 멀어도 빛을 보낸단다. 하지만 사람은 가까워도 외면할 수 있지. 그 말의 의미를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한국은 가까운 곳에 있었지만 우리를 외면했어요. 그리고 저 역시 한국을 외면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더 이상 기대하지 않기로요. 창문을 닫고 불을 끄며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을 거야.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저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며칠 전 뉴스가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아버지는 여전히 사할린 북쪽 작은 마을에 살고 계셨어요. 아버지, 저예요. 그래, 지훈아. 무슨 일이냐? 아버지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낮고 조용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어요. 아버지, 한국 정부가 또 귀환 얘기를 꺼냈던데 혹시 들으셨어요? 전화기 너머로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짧게 대답하셨죠. 들었다. 근데 지훈아, 그 얘기는 하지 말자. 어차피 소용없어. 하지만 됐다. 할아버지 때부터 몇 번을 들었는지 아냐? 기대하면 더 아픈 거야. 아버지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다는 듯 주제를 바꾸셨습니다. 제 건강은 어떤지, 연구원 일은 괜찮은지 물으셨죠. 저는 대충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아버지는 평생 그렇게 사셨습니다. 기대하지 않으며 원망하지도 않으며 그저 주어진 삶을 살아내셨죠. 하지만 그 체념 속에 얼마나 깊은 상처가 있는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책장에서 낡은 앨범을 꺼냈어요. 먼지가 쌓인 표지를 닦아내고 펼쳤죠. 거기엔 제가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할아버지 사진이 있었습니다. 흑백 사진 속 할아버지는 25살쯤 돼 보였어요. 짙은 눈썹과 굳은 표정이 인상적이었죠. 한영수, 제 할아버지의 이름입니다. 할아버지는 1943년 20살의 나이에 사할린으로 끌려오셨어요. 일제는 탄광 노동력이 필요하다며 조선 전역에서 젊은이들을 강제로 징용했습니다. 할아버지도 그중 한 명이었죠. 부산 영도에서 배를 타고 이틀을 가서 도착한 곳이 이 사할린이었대요. 아버지가 들려준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할아버지는 하루 12시간씩 탄광에서 일하셨다고 해요. 손은 늘 까맣게 물들었고 기침이 그치지 않았으며 밥은 늘 부족했죠. 그래도 할아버지는 버텼습니다. 전쟁이 끝나면 고향에 돌아갈 수 있을 거야라고 믿으면서요. 그리고 1945년 8월 해방이 왔습니다. 할아버지는 친구들과 함께 부둣가로 달려갔대요. 모두들 기뻐서 울었다고 합니다. 이제 집에 간다.
부모님을 만난다. 고향 땅을 밟는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일본인들은 속속 본국으로 돌아갔지만 조선인들을 태울 배는 오지 않았습니다. 소련이 사할린을 점령하면서 상황은 더 복잡해졌죠. 국경이 막혔고 냉전이 시작됐으며 사할린은 폐쇄된 섬이 됐습니다. 한국 정부는 수립됐지만 사할린의 조선인들에게 손을 뻗지 않았어요. 아니, 뻗을 수 없었던 걸까요? 저는 지금도 그 차이를 모르겠습니다. 할아버지는 10년을 기다렸습니다. 20년을 기다렸어요. 그러다 35살에 현지에서 만난 고려인 여성과 결혼하셨죠. 제 할머니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태어났고요. 아버지가 그러셨어. 너희 아버지는 포기한 게 아니라 살기로 한 거라고. 할머니가 생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저는 그 말이 얼마나 슬픈지 어릴 때는 몰랐어요. 지금은 압니다. 살기로 했다는 건 돌아갈 희망을 접었다는 뜻이니까요. 할아버지는 사할린에서 일평생을 사셨습니다. 탄광 노동자로 항만 하역 인부로 건설 현장 일꾼으로 일하셨죠. 그러면서도 집에서는 아버지에게 한국어를 가르치셨어요. 한글을 가르치고 한국 노래를 불러주셨습니다. 언젠가는 돌아갈 수도 있으니까 우리말을 잊으면 안 된다. 할아버지는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하지만 그 언젠가는 결국 오지 않았습니다. 1990년대 초반 소련이 무너지고 한국과 러시아가 수교를 맺었을 때 잠깐 희망이 보였어요. 한국 정부가 사할린 동포들을 위한 지원 사업을 시작했거든요. 할아버지는 그때 65살이셨습니다. 아버지가 들려준 이야기로는 할아버지가 서류를 준비하고 신청을 하셨대요. 하지만 조건이 까다로웠죠. 만 65세 이상, 1945년 이전 징용자 본인, 직계 가족 증명 등등. 할아버지는 조건에는 맞았지만 영주 귀국이 아니라 임시 방문만 가능했어요. 그것도 혼자만요. 나 혼자 가서 뭐하나. 가족도 못 데려가는데. 할아버지는 결국 가지 않으셨습니다. 평생 기다렸던 고향이었지만 가족을 두고 갈 수는 없다고 하셨대요. 그리고 2000년 할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사할린 땅에서 태어나지 않았지만 사할린 땅에 묻히신 거죠. 임종 직전 할아버지는 아버지 손을 잡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미안하다. 아버지가 고향 땅을 밟지 못하고 가는구나. 아버지는 그 말을 저에게 전하면서 한 번도 울지 않으셨어요. 그저 창밖을 보며 담담하게 말씀하셨죠. 지훈아, 기대는 독이야. 기대하면 무너지거든. 차라리 처음부터 기대하지 않는 게 나아. 저는 사진첩을 닫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할아버지의 인생이, 아버지의 체념이, 그리고 제 안의 반감이 모두 연결돼 있다는 걸 느꼈죠. 창밖으로 사할린의 회색 하늘이 보였습니다. 이 땅에는 할아버지 같은 사람들이 수천 명 있었어요. 강제로 끌려와서 돌아가지 못하고 결국 이곳에 묻힌 사람들. 그들의 자식들과 손자들은 여전히 이곳에 남아 살고 있죠. 저는 책상 앞에 앉아 노트북을 켰습니다. 그리고 검색창에 타이핑했어요. 사할린 고려인 귀환 정책 변천사. 화면에 뜬 자료들을 보며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1990년대부터 지금까지 몇 번이나 정책이 발표됐는지 모르겠더군요. 지원 방안, 방문 프로그램, 영주 귀국 지원법. 하지만 실제로 돌아간 사람은 얼마나 됐을까요? 그것도 대부분 혼자 가족을 두고 노년에만 가능했죠. 한국은 우리를 데리러 오지 않았다. 할아버지가 하셨다는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맞아요. 한국은 우리를 데리러 오지 않았어요. 전쟁이 끝났을 때도 수교가 됐을 때도 경제가 발전했을 때도 한국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아버지 생각을 많이 했어요. 사할린에서 태어나 한 번도 한국을 밟아보지 못한 아버지. 한국어를 할 줄 알지만 한국인이라고 느끼지 못하는 아버지. 그리고 아들인 저에게 기대하지 말라고 가르친 아버지. 우리 가족의 역사는 버려짐의 역사였습니다. 할아버지는 고향에서 버려졌고 아버지는 조국에서 버려졌으며 저는 그 버려짐을 물려받았죠. 그래서 저는 한국을 믿지 않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상처받지 않으려고요. 잠들기 전 저는 사진첩을 다시 펼쳤어요. 할아버지의 젊은 얼굴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할아버지, 이번에도 똑같을 거예요. 한국은 변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 목소리는 확신보다는 체념에 가까웠습니다. 마치 아버지처럼요. 기억은 때로 무겁습니다. 하지만 잊을 수는 없죠. 왜냐하면 그게 우리가 살아온 증거니까요. 버려졌어도 잊혔어도 우리는 여기 있었으니까요. 3월 들어 뉴스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정부 사할린 동포 귀환 문제 외교 현안으로 공식화. 저는 점심시간에 연구원 휴게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옆에서 동료들이 웅성거렸죠. 진짜 이번엔 뭔가 다른가 봐요. 외교부 장관이 직접 나섰다던데.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외교 현안으로 공식화됐다고요? 그게 뭐가 대단한가요? 결국 말 바꾼 거잖아요.
검토에서 현안으로, 현안에서 또 다른 단어로 바뀌다가 결국 잊히는 거죠. 그런데 이틀 뒤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러시아 사할린 주정부 고려인 이주 문제에 공식 반대 입장 표명. 저는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사할린 주정부 경제국장 드미트리 로만코프가 기자회견을 했더군요. 그는 단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고려인들은 사할린 경제와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입니다. 대규모 인구 유출은 지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며 우리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결국 시작됐군요. 한국이 아무리 귀환을 이야기해도 러시아가 막으면 끝이에요. 사할린은 러시아 땅이고 우리는 러시아 국민이니까요.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러시아 시민권자죠. 그날 오후 연구원 회의실에서 긴급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주제는 한러 동포 이슈와 지역 경제 영향이었어요. 저도 패널로 참석했죠. 지훈 연구원, 한국 정부의 이번 움직임을 어떻게 보십니까? 소장님이 물었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고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치적 제스처로 보입니다. 선거를 앞두고 동포 카드를 꺼내는 건 한국 정치에서 자주 있는 일이죠. 하지만 실질적 실행 가능성은 낮습니다. 러시아의 반대도 있고 무엇보다 예산과 법적 문제가 산적해 있거든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몇몇은 고개를 끄덕였고 몇몇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죠. 알렉산드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외교부가 직접 나섰잖아요. 뭔가 다를 수도. 다를 게 뭡니까? 저는 그의 말을 끊었어요. 1990년대에도 2000년대에도 2010년대에도 똑같은 말을 했어요. 그때마다 정부 부처가 나섰고 예산을 편성했고 법안을 만들었죠. 하지만 결과는요? 극소수만 갈 수 있었고 그것도 가족과 떨어져서 노인만 갈 수 있었어요. 이번에도 똑같을 겁니다. 제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무거워졌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한국은 동포를 정치적으로 이용할 뿐이에요. 필요할 때만 찾고 불편해지면 외면하죠. 그게 지난 80년간 반복된 패턴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를 걷는데 뒤에서 누군가 저를 불렀어요. 지훈 씨. 돌아보니 소장님이었습니다. 그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씀하셨죠. 너무 단정적으로 말하는 거 아닌가?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소장님, 저는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희망이 아니라 사실을요. 그래도 가능성이요? 저는 웃었어요. 비웃음에 가까운 웃음이었죠. 소장님, 제 할아버지가 50년을 기다렸어요. 그 가능성을 믿으면서요. 결과는 아시잖아요. 저는 더 이상 가능성 같은 말에 속지 않습니다. 며칠 뒤 더 결정적인 뉴스가 터졌습니다. 일본 외교부 한러 동포 협력의 우려 표명. 영내 균형 고려해야. 일본까지 나선 거예요. 화면 속에서 츠카모토 케니치 일본 외교부 국장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과 러시아의 일방적 합의는 동북아 지역의 외교적 균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역사적 책임 문제도 재검토돼야 하며 일본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비웃었어요. 역사적 책임이라니요? 강제징용을 시킨 나라가 지금 와서 균형을 운운하다니 뻔뻔함도 정도가 있죠. 하지만 동시에 확신했습니다. 이제 끝났다고요. 러시아도 반대하고 일본도 견제하는 마당에 한국이 뭘 할 수 있겠어요? 외교는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변국이 모두 막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날 저녁 저는 박일성 할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지훈이에요. 그래, 무슨 일이냐? 할아버지, 뉴스 보셨죠? 러시아도 반대하고 일본도 나섰대요. 전화기 너머로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국제 정치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게 아니지. 그럼 이제 끝난 거네요. 끝난 게 아니라 애초에 시작도 안 된 거야, 지훈아. 할아버지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맞아요. 애초에 시작도 안 된 거죠. 한국은 또 말만 하다가 현실의 벽에 부딪혀 물러설 겁니다. 지훈아, 너무 마음 쓰지 마라. 우린 이미 여기서 뿌리 내리고 살았어. 한국은 그냥 먼 나라야.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사할린의 밤은 어두웠어요. 가로등 불빛만 듬성듬성 거리를 비추고 있었죠.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연구원 동료 올가였습니다. 지훈, 뉴스 봤어? 한국 외교부 장관이 직접 모스크바로 간대. 그래서요? 그래서라니. 뭔가 큰 게 움직이는 거 아냐? 큰 게 움직이다가 무너지는 거죠. 늘 그랬잖아요. 올가는 한숨을 쉬었어요. 지훈, 너 왜 그렇게 냉소적이야? 조금은 기대해봐도 되잖아. 기대했다가 실망하는 게 더 아파요. 전 이미 충분히 실망했어요.
저는 전화를 끊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지만 뭐가 나오는지 보이지 않았어요. 머릿속은 온통 뉴스로 가득했죠. 러시아의 반대, 일본의 견제, 그리고 한국의 공허한 약속. 이 구도에서 무엇이 바뀔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거예요. 한국은 또 한 번 동포들에게 희망을 줬다가 걷어갈 겁니다. 마치 지난 80년간 그래왔던 것처럼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죠. 결국 정치용 귀환이었어. 처음부터 그럴 줄 알았어. 그때 제 안에서 무언가가 단단하게 굳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건 더 이상 실망이 아니었어요. 확신이었죠. 한국은 변하지 않을 거라는, 이번에도 똑같을 거라는 확신. 밤은 깊어갔고 사할린의 어둠은 더 짙어졌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 어둠은 그보다 더 깊었어요. 4월 초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국 정부 사할린 경제협력 특별사절단 파견 확정. 저는 연구원 사무실에서 뉴스를 보며 미간을 찌푸렸어요. 경제협력 사절단이요? 귀환 문제를 다루는 건데 왜 경제협력이죠?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옆자리 알렉산드르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이상하긴 한데. 어차피 형식적인 거겠죠. 러시아 눈치 보느라 경제협력이라는 포장지를 씌운 거예요. 하지만 며칠 뒤 제 생각이 틀렸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한국 사절단이 사할린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구성이 독특했죠. 외교부 인사는 단 4명뿐이었고 나머지는 경제통상부, 산업자원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사람들이었어요. 심지어 민간기업 대표들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거 진짜 귀환 협상하러 온 거 맞아? 올가가 사절단 명단을 보며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저도 의아했습니다. 이건 귀환 협상단이 아니라 경제사절단처럼 보였거든요. 그날 오후 연구원에 공문이 왔어요. 한국 사절단이 북방경제협력연구원과 면담을 요청한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패널로 참석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회의는 이틀 뒤에 열렸어요. 사할린 주정부 청사회의실. 저는 러시아 측 자문단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건너편에 한국 사절단이 자리를 잡았죠. 단장은 조현 외교부 장관이었어요.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온화하면서도 단단한 인상이었습니다. 그 옆에 앉은 사람이 눈에 들어왔어요. 안태성 대한외교원 연구센터장. 저는 그의 논문을 몇 번 읽은 적이 있었죠.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러시아 측에서 먼저 입을 열었어요. 로만코프 경제국장이었습니다. 한국 사절단을 환영합니다. 하지만 우리 입장은 분명합니다. 고려인 대규모 이주는 사할린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며 우리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로만코프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이제 한국 측이 인도주의를 들먹이겠지. 그러면 러시아는 또 현실 논리로 맞고. 그런데 조현 장관의 대답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귀측의 우려를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상 패키지를 준비해왔습니다. 보상 패키지요? 장관이 고개를 돌려 옆 사람에게 신호를 보냈어요. 김태준, 사절단 경제책임자라고 소개된 40대 남성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터에 자료를 띄웠죠. 사할린 항만 현대화 프로젝트. 한국 정부와 민간 기업이 공동으로 3억 달러를 투자합니다. 항만 시설을 업그레이드하고 물류 허브를 구축하겠습니다. 화면에 구체적인 설계도와 투자 계획이 떴어요.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건 그냥 말이 아니었어요. 실제 계획이었죠. 김태준이 계속 말했습니다. 사할린 마이너스 한국 에너지 협력 확대. LNG 공급 계약을 현재보다 40% 늘리고 신재생 에너지 공동연구센터를 설립합니다. 의료 인프라 지원. 한국 의료진이 정기적으로 방문해 무료 진료를 실시하고 사할린 중앙병원에 최신 의료 장비를 지원합니다. 농업기술 협력. 한국의 스마트팜 기술을 이전하고 사할린 농민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화면이 넘어갈 때마다 구체적인 숫자와 일정이 나왔어요. 이건 추상적인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계산된 제안이었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러시아 측 인사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로만코프도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죠. 이건 귀환과 별개로 진행되는 겁니까? 로만코프가 물었습니다. 조현 장관이 고개를 저었어요. 별개가 아닙니다. 하지만 조건부도 아닙니다. 우리는 사할린과의 경제협력이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귀환 문제가 해결되든 안 되든 이 협력은 진행됩니다. 저는 놀라서 장관을 쳐다봤어요. 무슨 말이죠? 귀환이 안 돼도 투자를 한다고요? 안태성 센터장이 보충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는 거래를 제한하는 게 아닙니다. 사할린의 발전을 지원하면서 동시에 고려인 문제도 해결하고자 합니다. 두 가지는 연결돼 있지만 교환 조건은 아닙니다. 로만코프가 서류를 넘기며 물었어요.
구체적으로 언제 시작합니까? 항만 프로젝트는 다음 달부터 착수합니다. 의료진은 이번 달 말에 첫 방문을 진행합니다. 이번 달 말이요? 네. 협상이 끝나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회의실에 웅성거림이 퍼졌어요.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건 제가 알던 외교 방식이 아니었어요. 보통은 협상이 타결된 뒤에 실행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국은 합의도 없이 먼저 움직이겠다는 거죠. 휴회 시간에 저는 복도로 나왔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어요. 담배를 피우고 싶었지만 저는 비흡연자였죠. 그냥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혼란스럽죠?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안태성 센터장이었습니다. 네, 솔직히 이해가 안 갑니다. 안태성이 제 옆에 섰어요. 보통은 주고받기를 하죠. 우리가 이걸 해주면 당신들은 저걸 해주는 식으로요. 하지만 그런 방식은 신뢰를 만들지 못합니다. 의심만 키우죠. 그래서 조건 없이 먼저 준다는 겁니까? 주는 게 아닙니다. 투자하는 거예요. 사할린의 발전은 한국에도 이익입니다. 진심으로요. 저는 그를 쳐다봤어요. 하지만 귀환이 안 되면요? 안태성이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 협력을 계속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사할린 주민들을 위한 거니까요. 그 안에는 고려인도 포함돼 있고요.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이 사람은 진심으로 그렇게 믿는 것 같았어요. 회의가 재개됐습니다. 러시아 측이 질문을 쏟아냈죠. 예산은 어디서 나오는지, 일정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민간 기업 참여는 보장되는지. 김태준이 하나하나 답했어요. 모든 질문에 숫자가 있었고 모든 계획에 일정이 있었습니다. 이건 즉흥적인 제안이 아니었어요. 철저히 준비된 프로젝트였죠. 회의가 끝나고 저는 연구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무실에 앉아서도 정리가 안 됐어요. 제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죠. 한국은 감정에 호소하지 않았습니다. 역사를 들먹이지도 않았어요. 대신 계산기를 두드렸죠. 숫자를 보여줬고 일정을 제시했으며 실행 계획을 내놨습니다. 이게 진짜일까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사할린의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죠. 제 안에서 뭔가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조금이었지만 분명히 흔들렸어요. 어쩌면 이번엔 다를 수도. 하지만 저는 그 생각을 끝까지 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믿고 싶지 않았거든요. 믿었다가 또 실망하는 게 두려웠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래 잠들지 못했습니다. 한국이 들고 온 숫자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4월 중순 협상이 본격화됐습니다. 저는 러시아 측 자문단으로 매일 회의에 참석했어요. 한국과 러시아가 구체적인 조건을 논의하기 시작했죠. 저는 여전히 냉소적이었습니다. 숫자를 들고 왔어도 결국 막판에 무너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한국 측은 달랐습니다. 매 회의마다 새로운 자료를 가져왔어요. 항만 프로젝트 계약서, 의료장비 목록, 에너지 협력 세부 일정. 말이 아니라 문서였죠. 약속이 아니라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회의가 막바지에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로만코프 경제국장이 질문을 던졌어요. 한 가지 궁금합니다. 한국 정부는 만 65세 이상 고려인만 받겠다고 하셨죠? 그럼 젊은 세대는 어떻게 됩니까? 조현 장관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이건 민감한 질문이었어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젊은 인력이 빠져나가는 게 가장 큰 손해거든요. 현행법으로는 만 65세 이상입니다. 하지만 가족 동반은 가능합니다. 가족이라 함은요?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입니다. 로만코프가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그럼 40대, 50대 고려인들은요? 그들도 사할린에서 태어났고 부모가 강제징용 피해자인데 한국에 갈 수 없다는 말씀입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이건 핵심을 찌르는 질문이었죠. 실제로 현행법은 직접 피해자 세대만 대상으로 했습니다. 2세대, 3세대는 제외였어요. 그때 로만코프가 비수를 꺼냈습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노인만 데려가는 게 이득 아닙니까? 젊은 사람까지 받으면 복지 비용, 일자리, 사회 통합 문제가 생기죠. 솔직히 말해서 한국은 손해를 감수할 생각이 없는 겁니다. 순간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로만코프의 말은 냉혹했지만 현실적이었어요. 맞아요. 한국이 정말 책임지려면 나이 구분 없이 모두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조현 장관이 입을 열려던 순간 옆에 앉았던 한국 실무자가 먼저 말했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어요. 이름은 최은정, 외교부 동포정책과장이었습니다. 국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은정은 서류를 내려놓고 로만코프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맞습니다. 젊은 세대까지 받으면 한국 정부에는 부담입니다. 예산도 더 들고 사회적 비용도 커집니다. 손익계산으로만 따지면 노인만 받는 게 훨씬 유리하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인정해버리다니요? 최은정이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족을 찾는데 손익계산은 없습니다. 회의실이 정적에 휩싸였어요. 사할린 고려인은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이곳에 남겨졌습니다. 그 자녀들과 손자들도 마찬가지고요. 나이가 많든 적든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든 안 되든 그들은 우리가 찾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게 국가의 책임이니까요. 최은정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감정적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한 문장 한 문장이 제 가슴을 쳤죠. 우리는 법을 개정할 겁니다. 연령 제한을 없애고 2세대, 3세대도 포함하도록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반드시 하겠습니다. 로만코프가 따졌어요. 그럼 한국은 몇만 명을 받겠다는 겁니까? 예산이 감당이 됩니까? 감당해야죠. 최은정이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비용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80년을 늦었어요. 그 사이 돌아가신 분들께는 사과할 길도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살아계신 분들과 그 가족들을 모시는 게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저는 그 순간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어요. 손익계산은 없다. 가족을 찾는데 손익계산은 없다. 그 말이 제 안에서 울렸습니다. 마치 종소리처럼요. 저는 평생 한국을 비난했어요. 우리를 버렸다고, 정치적으로 이용만 한다고, 진심이 없다고. 그런데 지금 제 앞에 앉은 사람은 손익을 계산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었죠. 회의가 끝나고 저는 화장실로 갔습니다. 세면대에 손을 짚고 거울을 봤어요. 제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흔들리고 있었어요. 제 안에 확신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왜 무슨 일이냐? 아버지, 한국 사람들이 진심인 것 같아요.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조용히 물으셨어요. 지훈아, 너 괜찮니? 잘 모르겠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한참을 말씀하지 않으시다가 중얼거리셨죠. 진심이라. 그럴 수도 있겠구나. 아버지도 믿으세요? 모르겠다. 하지만 내가 흔들린다면 뭔가 달라진 게 맞는지도 모르지. 전화를 끊고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사할린의 밤이 보였어요. 어둠 속에서 별이 빛나고 있었죠. 저는 할아버지 생각을 했습니다. 50년을 기다렸던 할아버지. 한국이 오기를 믿었던 할아버지. 하지만 결국 오지 않아서 사할린 땅에 묻히신 할아버지. 그리고 문득 깨달았어요. 한국은 오지 않은 게 아니라 오지 못했던 건지도 모른다고요. 할 수 없었던 건지도 모른다고요.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는 거죠. 지금은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하려고 한다는 거.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제 안에 무언가가 무너지고 있었어요. 수십 년간 쌓아올린 반감이, 불신이, 냉소가 조금씩 균열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가족을 찾는데 손익계산은 없다. 그 말이 계속 울렸어요. 제 머릿속에서, 제 가슴속에서. 밤은 깊어갔지만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혼란스러웠지만 동시에 뭔가 따뜻한 것이 제 안에서 녹아내리고 있었어요. 어쩌면, 정말 어쩌면 이번은 다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5월 첫째 주 예고도 없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는 길에 저는 사할린 중앙병원 앞을 지나갔어요. 그런데 평소와 달리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었죠. 무슨 일인가 싶어 가까이 가봤습니다. 무료 진료래요. 한국에서 의사들이 왔대요. 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병원 입구를 봤어요. 현수막이 걸려 있었죠. 한국-사할린 의료협력 무료 진료. 5월 1일부터 5일까지.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협상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요. 합의도 안 됐는데 벌써 왔다고요? 병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1층 대기실이 환자들로 가득했어요.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였고 진료실마다 불이 켜져 있었죠. 저는 복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한 진료실 문이 열려 있었어요. 안을 보니 한국 의사가 할머니를 진료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혈압이 좀 높으시네요. 약 처방해 드릴게요. 그리고 이 운동 방법 꼭 따라하세요. 의사는 러시아어로 말하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물었죠. 선생님, 진료비는 얼마예요? 무료예요, 할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왜 공짜로 해주세요? 의사가 잠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냥요. 우리가 하고 싶어서 왔어요. 할머니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저도 모르게 목이 메었습니다. 저는 병원을 나와 연구원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자꾸 병원 장면이 떠올랐죠. 점심시간에 올가가 들어왔어요. 지훈, 뉴스 봤어? 항구에 한국 장비가 들어왔대. 뭐라고요? 저는 올가를 따라 밖으로 나갔습니다. 항구까지는 10분 거리였어요. 도착하자 정말로 대형 크레인과 컨테이너 장비들이 하역되고 있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러시아 노동자들과 함께 일하고 있었어요. 통역사가 옆에서 설명하고 러시아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 있었죠.
저는 항만 관리자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알렉세이라는 50대 남성이었어요. 알렉세이, 이거 언제 들어온 겁니까? 어젯밤에 도착했어. 한국에서 배로 실어왔다더라고. 협상도 안 끝났는데요. 알렉세이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나도 놀랐어.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협상 결과와 상관없이 약속한 건 지킨다고. 이미 계약했으니까 장비 보낸대.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아직 최종 합의도 안 났는데 수억 원짜리 장비를 먼저 보낸다고요? 알렉세이가 크레인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장비 하나에 수십억 루블은 할 거야. 근데 한국은 그냥 보냈어. 담보도 없이. 그냥 믿고. 왜요? 왜 그렇게 하는 거죠? 알렉세이가 제 어깨를 툭 쳤어요. 나도 몰라. 근데 지훈, 러시아 정부도 이런 적 없어. 약속하고 나중에 지키는 거지. 약속 전에 먼저 주는 나라는 처음 봐. 저는 항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어요. 바다 냄새가 났죠. 말보다 먼저 움직인 겁니다. 한국은 협상 테이블에서 말만 한 게 아니었어요. 실제로 의료진을 보냈고 장비를 보냈으며 돈을 썼습니다. 합의도 없이요. 저녁 무렵 연구원 동료들과 함께 식당에 갔어요. 그런데 식당 주인 이리나가 신이 나서 말하더군요. 오늘 한국 의사한테 진료받았어요. 10년 동안 아프던 무릎인데 치료법을 알려줬어요. 공짜로요. 옆 테이블 사람도 거들었어요. 우리 아버지도 가셨대요. 약도 받아오시고. 한국 사람들 진짜 친절하다던데요. 저는 묵묵히 식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귀는 열려 있었어요.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렸죠. 한국은 말보다 먼저 움직였어. 우리 정부보다 더 빠르네. 진짜 저 사람들 뭔가 다른 것 같아. 그 말들이 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공원 벤치에 앉았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주황빛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죠. 저는 휴대전화를 꺼내 아버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버지, 한국 의료진이 왔어요. 장비도 들어왔어요. 협상 전에 먼저 왔어요. 얼마 뒤 답장이 왔어요. 그래, 뉴스에서 봤다. 지훈아, 어쩌면 이번엔 진짜일지도 모르겠구나. 저는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가 하셨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별은 아무리 멀어도 빛을 보낸단다. 한국은 멀리 있었지만 빛을 보내고 있었어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요. 약속이 아니라 실행으로요. 그날 밤 저는 오래간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제 안에 무언가가 녹고 있었어요. 얼어붙었던 것이 따뜻해지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병원 앞을 다시 지나갔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어요. 저는 그 줄 끝에 섰습니다. 어디 아프세요?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그냥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어서요. 간호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한국 의사 선생님들한테 전해드릴게요.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걸으면서 생각했어요. 신뢰는 말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구나. 행동으로 만들어지는 거구나. 한국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왔어요. 그리고 일을 시작했죠. 그게 가장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5월 중순,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동북아 에너지 협력 포럼이 열렸습니다. 저는 북방경제협력연구원 대표로 참석하라는 지시를 받았어요. 원래는 소장님이 가실 예정이었는데 급한 일이 생겨서 제가 가게 됐죠. 포럼 주제는 지속 가능한 지역 협력이었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모여 에너지, 환경, 경제 협력을 논의하는 자리였어요. 회의장에 들어서자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한국, 러시아, 일본, 중국 대표들이 각자 자리에 앉아 있었죠. 첫날은 순조롭게 진행됐어요. 에너지 협력, 환경기술, 항만, 연계 같은 주제들이 다뤄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듣고만 있었어요. 하지만 둘째 날 오후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일본 대표 츠카모토 케니치가 발언권을 요청했어요. 그는 단상에 올라 차분하게 말하기 시작했죠. 한러 간 최근 협력 움직임에 대해 우려를 표합니다. 특정 사안을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접근하면 지역 균형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특정 사안이라니요. 사할린 귀환 문제를 말하는 거였어요. 츠카모토가 계속 말했습니다. 역사 문제는 복잡합니다. 일방적 해석이 아니라 다각적 검토가 필요하죠. 한국이 인도주의를 내세우지만 현실적으로는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감정적 접근은 지역 협력에 도움이 안 됩니다. 회의장이 술렁였어요. 츠카모토는 교묘하게 말했지만 핵심은 명확했죠. 한국은 감정적이고 비현실적이며 정치적 쇼를 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한국 대표가 반박하려 했지만 츠카모토가 먼저 자리에 앉았습니다. 시간 배분상 한국 측 발언 시간이 줄어들었죠.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화가 났어요.
강제징용을 시킨 나라가 지금 와서 감정적이라고요? 역사 책임을 회피하면서 균형을 운운한다고요? 그때 사회자가 말했습니다. 추가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저도 모르게 손을 들었어요. 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회자가 저를 봤습니다. 신원 밝혀주시죠. 북방경제협력연구원 한지훈입니다. 저는 사할린 고려인 3세대입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어요. 츠카모토가 저를 쳐다봤죠. 저는 단상에 올랐습니다. 마이크를 잡으니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말은 또렷하게 나왔습니다. 츠카모토 국장님께서 감정적 접근을 우려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감정은 때로 판단을 흐릴 수 있죠. 하지만 저는 감정이 아니라 계산에 대해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자료를 펼쳤어요. 미리 준비한 게 아니었지만 머릿속에 있던 숫자들을 꺼냈죠. 1943년부터 1945년까지 사할린에 강제징용된 조선인은 약 4만 명입니다. 해방 후 귀환하지 못한 사람이 4만 3천 명, 그들의 자녀가 약 8만 명, 손자 세대가 약 15만 명. 현재 사할린에는 약 3만 명의 고려인이 남아 있습니다. 숫자를 읽을 때마다 회의장이 더 조용해졌어요. 이 중 한국으로 돌아간 사람은 1,500명 남짓입니다. 80년 동안 1,500명, 4만 명 중 1,500명이에요. 저는 츠카모토를 봤습니다. 국장님은 이걸 감정적 접근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게 계산의 실패라고 봅니다. 한국은 50년 동안 비용을 계산했어요. 얼마나 들지, 얼마나 부담될지, 정치적으로 얼마나 이득인지. 그래서 아무것도 못했죠.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국은 계산을 멈췄습니다. 손익이 아니라 책임을 봤어요. 그리고 움직였죠. 협상 전에 의료진을 보냈고 장비를 실어 날랐으며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이게 감정적입니까? 저는 자료를 들어보였어요. 한국에 사할린 투자 패키지는 3억 달러입니다. 이 중 60%는 귀환과 무관하게 집행됩니다. 항만, 에너지, 의료, 농업, 사할린 주민 전체를 위한 투자죠. 이게 정치적 쇼입니까? 츠카모토가 인상을 찌푸렸어요.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국장님, 신뢰는 리스크 관리입니다. 한국은 위험을 감수했어요. 합의도 없이 투자했고 보장도 없이 사람을 보냈습니다. 왜요? 신뢰를 만들려고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요. 저는 회의장을 둘러봤습니다. 여러분, 저는 평생 한국을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버렸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난 한 달간 제가 본 건 계산하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가족을 찾는데 손익을 따지지 않는 나라였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죠. 할아버지는 평생 한국을 기다렸습니다. 오지 않아서 사할린에 묻히셨어요. 아버지는 기대를 접으셨죠. 저는 한국을 증오했고요. 하지만 지금 저는 여기 서서 말합니다. 한국은 늦었지만 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진심입니다. 회의장이 술렁였어요. 저는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감정적이라고요? 아닙니다. 이건 계산된 책임입니다. 정치적 쇼라고요? 아닙니다. 이건 국가의 실행입니다. 저는 사할린 고려인으로서 그리고 한국인으로서 이 자리에서 증언합니다. 한국은 변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자리에 앉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박수를 쳤어요. 1명, 2명, 10명. 결국 회의장 절반이 박수를 쳤습니다. 츠카모토는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러시아 대표는 고개를 끄덕였고 중국 대표는 메모를 하고 있었죠. 휴회 시간에 한국 대표단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조현 장관이었어요. 지훈 씨, 감사합니다. 장관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얼떨떨했어요. 저 괜찮았나요? 너무 감정적이었나요? 아닙니다. 완벽했어요. 당신은 숫자로 말했고 논리로 증언했으며 진심으로 울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블라디보스토크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꺼내 아버지께 전화를 걸었어요. 아버지, 지훈아, 포럼은 어땠니? 아버지, 저 오늘 한국을 증언했어요. 뭐? 할아버지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가족 이야기를요. 그리고 한국이 변했다고 말했어요. 전화기 너머로 아버지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참 뒤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그래, 잘했다. 아버지도. 이제 믿으세요? 글쎄다. 하지만 내가 믿는다면 어쩌면 나도 믿어볼 수 있을 것 같구나. 저는 눈물이 났어요. 처음으로 아버지 목소리에서 희망을 들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할아버지 생각을 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 하셨다는 말. 미안하다. 아버지가 고향 땅을 밟지 못하고 가는구나. 할아버지, 이제 우리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늦었지만 한국이 왔어요. 이번에는 진짜로요. 6월 말, 드디어 소식이 왔습니다.
사할린 동포 귀환 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저는 연구원 사무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화면 속에서 국회의원들이 박수를 치고 있었죠. 연령 제한 폐지, 직계 2세대 3세대 포함, 가족 단위 귀환 보장.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정말 해냈어요. 한국이 정말 해낸 거예요.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아버지였어요. 지훈아, 뉴스 봤니? 네, 아버지. 봤어요. 지훈아, 우리도 갈 수 있대. 아버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70평생 처음 듣는 떨림이었어요. 네, 아버지. 갈 수 있어요. 우리 모두 갈 수 있어요.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사할린의 여름 하늘이 파랗게 펼쳐져 있었어요. 8월, 첫 귀환단이 구성됐습니다. 150가족, 약 400명. 저와 아버지도 그 명단에 포함됐어요. 박일성 할아버지 가족도 함께였죠. 출발 전날 밤, 저는 짐을 꾸리며 방안을 둘러봤습니다. 38년을 산 이곳, 태어나고 자란 이곳. 하지만 이제는 떠나는 곳. 아버지가 전화하셨어요. 지훈아, 내일 공항에서 만나자. 네, 아버지. 할아버지 사진 챙기셨어요? 그럼 함께 가야지. 다음 날 아침 사할린 공항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귀환하는 사람들, 배웅 나온 이웃들, 한국과 러시아 관계자들 모두가 뒤섞여 있었어요. 저는 아버지를 봤습니다. 아버지는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계셨어요. 그 안에 할아버지 사진이 있었죠. 아버지, 지훈아, 우리는 껴안았습니다. 처음이었어요. 아버지와 이렇게 안아본 게요. 박일성 할아버지도 오셨어요. 75살의 할아버지는 지팡이를 짚고 계셨지만 얼굴은 환했습니다. 지훈아, 우리 정말 가는구나. 네, 할아버지. 이제 가요. 탑승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는 줄을 서서 비행기에 올랐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사할린 땅이 보였어요. 회색 건물들, 항구, 멀리 보이는 바다. 안녕, 사할린.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미운 정도 정이라고 이곳도 제 일부였으니까요.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구름을 뚫고 올라가는 순간 저는 눈물이 났어요. 할아버지가 평생 꿈꿨던 순간, 아버지가 포기했던 순간, 제가 믿지 않았던 순간, 그 순간이 지금 현실이 됐습니다. 2시간 30분 뒤 기장의 안내방송이 나왔어요. 승객 여러분, 곧 인천공항에 착륙합니다. 기내가 술렁였습니다. 어르신들이 창밖을 내다봤어요. 누군가 울기 시작했고 그 울음이 퍼졌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우리는 천천히 내렸어요. 입국장으로 가는 복도에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사할린 동포 여러분, 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입국장에는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한국 정부 관계자들,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태극기를 든 시민들.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태극기가 흔들렸어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서 있었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가 옆에서 울고 계셨어요. 70평생 처음 밟는 한국 땅. 아버지는 무릎을 꿇고 바닥에 손을 짚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 왔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모시고 왔습니다. 저도 무릎을 꿇었어요. 함께 바닥을 만졌죠. 박일성 할아버지도 우셨어요. 할아버지 손에는 태극기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조현 장관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르신들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장관이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정부를 대표해서 한국을 대표해서 사과하는 거였죠. 어르신들이 장관의 손을 잡았습니다. 됐습니다. 이제라도 와서 고맙습니다. 그날 저녁 임시정착지원센터에서 환영회가 열렸어요. 식사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저는 계속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한국어가 들렸고 한국 음식이 있었으며 한국 사람들이 있었어요. 밤이 되어 숙소에 들어갔습니다. 작은 방이었지만 깨끗했어요. 저는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봤습니다. 인천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불빛들이 반짝였죠. 휴대전화를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썼어요. 할아버지, 우리 한국에 왔어요. 80년 만에요. 늦었지만 왔습니다. 사진을 저장하고 누웠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한국은 완벽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늦었고 부족했고 실수도 많았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죠. 한국은 끝내 책임을 졌습니다. 가족을 찾는데 손익을 계산하지 않았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 위험을 감수했으며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했어요.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조국이라는 건 완벽한 곳이 아니라 끝까지 책임지는 곳이라는 걸요. 며칠 뒤 저는 정착 지원 업무를 돕기 시작했어요. 러시아어와 한국어를 모두 할 수 있었으니까요. 사할린에서 계속 오는 동포들을 맞이하고 정착을 도왔습니다. 제가 받은 것을 나눠주는 거였죠. 어느 날 조현 장관이 저를 찾아왔어요.
지훈 씨, 부탁이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이 일을 기록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할린 고려인의 역사, 귀환의 과정, 그리고 당신이 겪은 변화를요. 후세에 남겨야 할 이야기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쓰겠습니다. 제가 증언하겠습니다. 그날 밤부터 저는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의 강제징용, 아버지의 체념, 제 반감, 그리고 한국의 선택, 모든 것을 기록했어요. 글을 쓰면서 깨달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귀환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요. 이건 신뢰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는 이야기,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하는 이야기, 그리고 끝까지 책임지는 이야기. 지금 제가 쓰는 이 글도 그 이야기의 일부입니다. 사할린에서 인천까지, 반감에서 신뢰까지, 체념에서 희망까지. 우리는 80년을 돌아왔습니다. 늦었지만 왔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함께 앞으로 갑니다. 한국은 우리를 끝까지 찾았습니다. 그게 국가의 책임이었으니까요. 저는 이제 한국을 조국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완벽해서가 아니라 책임을 다했으니까요. 창밖으로 한국의 밤이 펼쳐져 있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어요. 할아버지가 하셨던 말이 떠오릅니다. 별은 아무리 멀어도 빛을 보낸단다. 한국은 멀리 있었지만 끝내 빛을 보냈습니다. 그 빛이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었어요. 이제 저도 빛을 보낼 차례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이 증언을 통해 다음 세대에게 전할 겁니다. 신뢰는 말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된다는 것을요. 그리고 국가는 완벽하지 않아도 되지만 책임은 끝까지 져야 한다는 것을요. 우리는 집에 왔습니다. 80년 만에 3대에 걸쳐 마침내요.